알려줄 것 같지 않아? 자, 현대시 11 가작품 문정희 시인의 흙. 그리고 나작품은 복효근 시인의 느티나무로부터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그쵸? 역시 뭐 뻔한 것들 물어보고 있고요. 4번 문제 가볼게요. 아, 수특이 뻔하다. 몇 년 했는데. 뻔하다, 뻔. 아, 자연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에게 생성의 근원이자 삶의 근원이 된다. 자연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하고 노래한 작품들이 많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생명체를 잉태하거나 다른 생명체가 살아갈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누가? 자연은 모성성을 지닌 존재로 인식되기도 한다. 자연의 그러한 모성성은 고통과 상처를 수반하는 자기희생을 통해 그 헌신적 의미가 더 잘 드러난다. 슬퍼. 인간은 이러한 모성성을 지닌 자연으로부터 포용과 배려, 따뜻함의 가치를 배우기도 한다. 우리가 엄마한테 배우듯이. 엄마가 보고플 때. 자, 가볼게요. 엄마가 손그늘이 아니었어. 자, 흙이 가진 것 중에 정확한 발음은 제일 부러운 것은 그의 이름이다. 자, 시적 화제 뭐 하고 있어요? 부러워하고 있어요. 뭘 부러워하고 있어요? 흙의 이름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쵸? 흙의 이름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흙 하고 그를 불러보라. 내가 왜 흙의 이름을 부러워하는지 너도 알게 될 거야. 심장 저 깊은 곳으로부터, 그 내면 깊숙한 곳으로부터 눈물 냄새가 차오르고 이내 두 눈이 젖어오는. 그러면은 결국 그의 이름이 부러운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걸 느낄 수 있으니까, 이게 느껴지는 거니까. 흙 하고 그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 부를수록 그 심장 깊은 곳으로부터 눈물 냄새가 나고 그로부터 두 눈이 눈물로 차오르는, 그 눈물이 절로 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건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 유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결국 해당 작품, 가나 작품 같은 경우는 그 자연의 무엇에 초점을 맞췄어요? 어떤 성질에? 모성성, 그리고 어떤 자기 희생을 통한 헌신적 사랑, 이런 것들을 이제 느껴진다는 거지. 어머니의 그러한 자기희생적인, 그리고 자식을 향한 헌신적 그러한 사랑이 느껴지는 눈물, 슬픔의 감정이지 않을까? 그것들을 느낄 수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부럽고 눈물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쵸? A 부분, 뭐 서술상의 특징 뭐 이런 것들 물어보겠죠. 너는 여기서 잡을 수 있는 거 뭐 잡을 수 있을까? 일단 이게 제일 뭐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뭐 명령어미 이런 것들 말할 수 있겠죠. 그쵸? 가보자. 이번 문제 적절한 거. 뚜루뚜뚜뚜 봤을 때 A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일단 뭐 보여요? 5번 선택지문 보이죠. 그쵸? A는 명령의 어미를 통해. 그쵸? 네. 나머지 것들이야 뭐 쌉소리까지는 흙은 생명의 태반이며 또한 귀처인 것을 나는 모른다. 모르는데 어떻게 말하지? 어쨌든 몰라요. 다만 모르지만, 흙이 그러한지는 모르지만, 맞아? 그를 사랑한 도공이 밤낮으로 그를 주물러서, 흙을 주물러서 달덩이를 낳는 것을 본 일은 있다. 자, 달덩이를 낳는다. 뭔가 새로운 것을 잉태하고 탄생하는 거죠. 그치? 또한 순접어 흙의 가슴에 한 줌의 씨앗을 뿌리면 철이 되어 한가마의 곡식이 돌아오는 것도 보았다. 이것도 역시 뭐야? 탄생. 그럼 결국 시적화자가 흙은 생명의 뭐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야? 생명의 태반, 새로운 생명을 잉태시키는 그러한 존재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흙의 이름으로 농부는 그것을 기적이라 부르지 않고 겸허하게 농사라고 불렀다. 이거 흙의 일이야.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거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흙의 속성,
그거 흙이 한 것이다. 사람은,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흙이 가진 그 능력을 지금 예찬하는, 기본적으로 흙, 자연, 그것에 대해서 예찬하는 그런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도 나는 흙이 가진 것 중에 제일 부러운 것은 그의 이름이다. 수미상관이네요. 그쵸? 흑흑흑하고 그를 불러보면 눈물샘 저 깊은 곳으로부터 슬프고 아름다운 목숨의 메아리가 들려온다.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흙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자연에 가지고 있는 가치 뭐 이런 것들을 노래하고 있는데, 하늘이 우물을 파놓고 두레박으로 자신을 퍼올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여기서 하늘이 이렇게 하는 행위에 소리가 들려온다라고 하는 청각적 심상을 제시했는데, 해당 작품은 보기 박스에 따르면 자연이 지니는 어떤 가치와 그 의미 이런 것들을 노래를 하고 있었고, 그걸 흙이라고 하는 자연의 소재를 통해 노래를 하고 있었죠. 여기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쵸? 그럼 이것도 역시, 하늘도 역시 앞에 나왔던 흙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범주에 들어가는 표현으로서 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하늘이 저렇게 하는 행위, 그 행위의 소리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뭘로 가야 돼요? 앞에서 말했던 그 흙이 자연이 보기박스를 통해서 우리가 잡았던 그 자연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대상으로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적인 태도, 그리고 그에 따라서 헌신적,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모성성이라고 하는 거,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희생적인, 자기 희생적인 사랑,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 자식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 이런 것들, 이것도 역시 우물을 파놓고 두레박으로 자신을 퍼올린다. 그러면 우물에 있는 물을 퍼올린다는 것은, 우물의 물은 고갈이 되지만 결국 그 물을 퍼올림으로써 그 물이 필요한 목마른 이들에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 희생적인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가작품 5번. 그럼 5번 선택 지문에 해당하는 대상 뭐예요? 기본적으로 흙. 흙의 속성, 성질을 이끌어낸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내면의 갈등, 시적 화자의 내면의 갈등, 극복, 다짐. 부지하는 대상, 삶의 애환, 시적 화자의 삶이 뭔가 애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적 화자의 어떤 삶을 노래하거나 시적 화자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 대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지. 흙이라고 하는 대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포용하려는 여유로운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시적 화자, 뭐 고통스러운 현실을 나타내는 뭐 그런 시어들의 의미,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어들도 없었고요. 그렇죠? 그런 어떤 그에 대한 시적 화자의 태도, 이것이 초점이 되어서 주가 되어서 내용이 서술되지도 않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된 공간 뭐 그런 것도 없었죠. 그렇죠? 나작품 논란에 다시 한번 봐보자. 이거 아까 다 5번 잡았었어요? 네. A. 과거와 현재의 대비. 삶에 대한 성찰적 태도. 삶에 대한 성찰적 태도라고 하는 건 누구의 태도? 화자의 태도인데, 기본적으로 가작품 같은 경우는 초점이 화자한테 맞춰져 있다? 아니죠. 화자가 인식하고 있는 흙의 속성, 성질, 이거 말하고 있는, 이거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자신의 내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대상, 시적 대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렇죠? A의 뭐 흙이라고 하는 게 계절감? 근데 뭐 농부가 그 추수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계절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A 자체는 없어요. 풍경. 아, A 부분. 아, 오케이. 아, 가작품이 아니었구나. 오케이. 기억 뭐였어요? 흙은 생명의 태반이자 삶의 귀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귀처라고는 결국 돌아갈 곳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다 죽어서 뭐가 된다?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하는 거죠. 흙의 이중 성격. 특정 시어의 반복 뭐? 흙. 그거 반복함으로써 뭘 느끼게 한다? 흙. 그렇죠? 눈물, 슬픔 이미지. 그래서 예상적 정서 환기하고 있다. 디귿, 리을, 미음은? 가에서 도공이 밤낮으로 글을 주물러서 달덩이 낳는 것. 흙이 생성의 근원이 되는 존재라는 인식을 드러내는 것. 그쵸?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두레박으로 자신을 퍼올리는 다른 생명체가 살아갈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아까 내가 그렇게 해석해줬죠. 그쵸? 그쵸?
일단 이거 누가 한 거였어요? 하늘이 한 거였죠. 근데 지금 다른 생명체가 살아갈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누가 지닌다고 보기박스에서 얘기했어? 자연. 그쵸?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도 그 자연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쵸? 왜냐면 이거의 주어가 하늘이었으니까. 그쵸? 철되어 때가 되어 한가마의 곡식이 돌아오는 것, 이것도 역시 탄생, 생성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했었었는데 고통과 상처를 수반하여 헌신하는 모성적 존재로 이해할 수 있겠어. 고통과 상처라고 하는 걸 말하기가 좀 어렵죠. 그쵸? 모성적 존재라고 하는 건 결국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고통과 상처 라고 좀 해석할 만한 근거가 딱히 나 작품까지 본 다음에 봐보자. 나 작품의 제목 넣어보자. 느티남으로부터 자연, 줄터, 생긴다, 느낀다, 볼 수 있다, 뭐 어쩌고저쩌고 뭘까? 봐야겠죠, 알겠죠, 그쵸? 어쨌든 시적 화자에게 있어서 느티나무는 시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쵸? 시적 대상. 시적 화자가 적어도 느티나무를 보고 있는 상황, 대상이니까 느끼고 있는 상황, 인식하고 있는 상황. 푸른 수액을 빨며 매미 울음꽃 피우는 한낮이면 꿈에 젖은 듯 반쯤은 졸고 있는 느티나무. 시적 화자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느티나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느티나무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고 있을까? 졸고 있다고 했어요. 일단 의인법이 사용되긴 했는데 꿈에 젖은 듯, 단꿈에 젖은 듯 그렇게 졸고 있는 느티나무. 존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약간 여유가 느껴지는 어떤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 그쵸? 어쨌든 시적 화자가 느티나무를 응시하고 있는데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지, 그치? 울퉁불퉁 뿌리, 나무의 발등, 혹은 발가락. 누구의 발가락? 느티나무의 발가락. 느티나무 발가락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징그럽겠죠, 그쵸? 땅 위로 붉어져 나왔다. 그러니까 적어도 느티나무를 의인화시킴으로써 아까 이거 졸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의인화고, 그쵸? 이것도 역시 발등, 발가락 이런 것도 역시 의인화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치? 어쨌든 의인화시킴으로써 표현하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 이 부분은 느티나무의 무엇을 묘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뿌리 부분에 대한 외양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그 발가락에 시적 화자의 소점이 맞춰져 있고 느티나무의 발가락은 결국 뿌리일 텐데 그 뿌리의 발가락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것에 군데군데 굳은 살에 옹이가 박혔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어떻게 추측한다? 아, 너 먼 길을 걸어왔구나. 너의 발가락을 보니까 발바닥을 보니까 너 먼 길을 그렇게 걸어왔고 그리고 그 먼 길 걸어온 그 여정 길의 끝에 잠시 쉬어서 쉬고 있구나. 돼요? 네. 그럼 시적 화자가 느티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 시적 화자의 그러한 인식의 바탕, 어떤 외부 세계의 존재에 대한 그런 인식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삶의 어떤 상황 그런 것들이 이제 투영된다고 보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급할수록 천천히. 와. B 부분 가보자. 아까 이거 후보가 뭐였어? 명령의 어미? B 추측의 의미, 진인 어미 뭐? 아마 그랬으리라. 그쵸.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은 기본적으로 화자의 상황에 따라서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화급히 바빠야 할 일은 없어서 나도
그 위에 앉아. 무엇 위에 앉아? 일단 지금 시적 화자의 초점이 어디였어요? 느티나무 졸고 있네. 발등, 발가락 거기 굳은 살 배겨 있네. 그렇죠? 일단 시적 화자의 초점의 대상은 여기에요. 그렇죠? 발바닥에 굳은 살이에요. 그렇죠? 그 위에 앉아. 그럼 그 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뿌리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거기에 앉아 신발을 벗는다. 그럼 신발을 벗으면 뭐가 드러나요? 시적 화자의 발이 드러나죠. 그렇죠? 그렇게 너와 나와는 참 멀리 왔구나. 너 어디서부터 왔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대상과 뭐를 시도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온다고 말할 수 있을까? 교감을 시도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온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대상이 하는 행위, 어떤 대상이 지닌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지닌다는 건 기본적으로 그와 동화되고자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말을 건네고 있는데 참 멀리 왔구나. 그리고 그걸 이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지, 내가. 왜냐면 나도 그렇게 살아왔고 나의 발도 아마 그와 비슷한 상황일 테니까, 상태일 테니까. 어디서 그렇게 멀리서부터 걸어와서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느냐, 어디로 가는 길이냐, 이렇게 끊임없이 말을 건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앉아 있다는 것도 일단 접촉이 있다는 거고 가까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교감인 거고. 어디로 가는 길이냐 물으며 하늘을 보는데 무엇이 그리 무거웠을까? 부러진 가지. 그래서 발을 보면서 그렇게 보다가 하늘을 봤는데 거기에 뻗어져 있는 가지 보이는 거죠, 그렇죠? 여기도 보여요? 네. 그 가지가 부러져 있어요. 그럼 얘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뭘 겪었다라는 거야? 고통, 고난, 시련 이런 것들을 겪었다는 거지. 고통과 상처 이런 것들을 겪었다는 거지, 그치? 껍질 그 안쪽으로 속살이 썩어 몸통이 비어가는데, 그럼 앞에서 부러진 가지를 보고 얘가 고통과 상처와 시련을 겪었겠구나 생각하고 얘 몸통 속 비어있는 상황, 비어있는 것을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몸통이 비어있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어떤 결로 가면 되겠어? 느티나무가 멀리서부터 그렇게 고난과 시련을 겪어오면서 걸어왔고 그에 따라서 역시 이 몸통 속이 속살이 썩어서 몸통이 비어갔다는 건 역시 고난과 시련을 겪었다는 걸 인식하는 거겠지, 그렇죠? 네. 그 속에 뿌리를 묶고 풀 몇 포기가 꽃을 피워 잠시 느티나무의 내생을 보여준다. 그래서 근데 그 와중에도 풀 몇 포기는 꽃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보기 박스에 따르면 자연, 그러니까 나 작품 같은 경우는 따로 그렇게 설명을 했었었나? 아니죠. 그 둘 다 자연이었죠. 그러니까 느티나무라고 하는 자연물을 통해서 역시 자기 희생, 뭔가 고통, 시련 이런 것들. 근데 결국 그렇게 고통, 시련을 통해서 결국 이렇게 작은 존재들이 꽃을 피워내는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런 모습. 역시 헌신, 자신에 대한 헌신적 사랑을 지금 모성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지. 결국 느티나무로부터 모성성을 느낀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삶은 커다란 상처 혹은 구멍인데 그것은 또 그 무엇의 자궁일지 알겠는가?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러한 신체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면서 살아온 그 커다란 상처 또 혹은 구멍이지만 그게 곧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자궁. 그러니 섣불리 치유를 꿈꾸거나 덮으려 하지 않아도 좋겠다. 왜? 새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것이니까. 그걸 덮어버리거나 치유를 해버리면, 그 상처를 치유해버리면 이 자궁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킬 수가, 잉태할 수가 없는 것이 될 테니까. 때 아닌 난 모기 한 마리. 내 발등에 앉아 내 배에 피꽃을 피운다. 내 발등에 앉았어요. 나 맨발이니까 발등에 앉았어요. 거기 물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뭐가 생겼어요? 이렇게 점점 부풀어 오르면서 간지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적 화자? 피꽃이라고 말하고 있죠. 모기 배 생긴 거 아니야? 배라고 하면 모기가 피 빨아들이면 목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차잖아요. 그러네, 배를 못 봤네. 시적 화자의 배, 피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물었으면 발등에 앉았다 그래서 난 그럼 피꽃 그게 아니었네. 배에 피꽃을 피운다. 그러면 모기가 내 발등에서 피를 뽑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잡지 않는다. 아니 그러니까 배에 피꽃을 피운다. 어쨌든 피꽃을 피운다는 건 꽃이 개화하는 것이고, 꽃이 개화한다는 건 새로운 생명 탄생? 얘 모기한테는 그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하는 거, 날 희생해서, 날 발등을 희생해서 잡지 않는다. 그러니까 느티나무의 어떤 그런 고통, 시련, 상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걸 이제 말했었잖아요. 그쵸? 시적 화자가 평소 같았으면 잡았을 거야. 때려 죽였을 거야. 하지만 잡지 않는 이유는 뭐겠어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그것을 느티나로부터 느꼈고 배웠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것을 지금 시적 화자도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 남은 길이 조금은 덜 외우리라. 나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생명력을 부여해줬다는 그 생각. 다시 신발끈을 맨다. 뭐 하기 위해서? 걸어나가기 위해서. 하여튼 개가지로 근데 세네반이라고 걸어갈 때 또 산목이 또 센데. 그니까 그 아디다스 목이. 산모기도 진짜 세요. 아디다스. 발등만 이해만 했어요. 1번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5번 선택 지문이 해당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대상 뭐? 베트남. 네티나무. 저요. B가 뭐였어요? 했어요? 아 맞네요. 3번 네티나무의 동질감 느끼며 교감을 시도하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신발 벗는 건 그 위에 앉아서 삶의 고통과 고난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내적 의지가 네티나무의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다. 그걸 받아들이는 극복은 아니고 너 개쩐다 아니에요? 너 개쩐다. 그쵸. 그 부분 사실 리을 부분 같은 경우는 그저 껍질 그 안쪽으로 속살이 썩어 몸통이 비어가는데 이거 느티나무에 대한 서술이잖아. 화자가 느끼는 느티나무에 대한 서술이잖아. 그게 시적 화자의 내적 의지가 표출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쵸? 오히려 느티나무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니까.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남은 길이 조금은 덜 외로울 거다라고 하는 거. 나에서 섣불리 치유를 꿈꾸거나 덮으려 하지 않아도 좋겠다. 삶의 고통과 상처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전환되었다. 그전에는 상처가 있다면 빨리 치유를 해야 되고 덮어야 되는 것인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상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생명력을 부여해주고 발등에 앉아있는 모기 한 마리를 잡지 않는 것은 다른 생명체를 포용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겠군. 5번 배에 피꽃을 피우는 모기는 고통과 상처를 수반하여 헌신하는 모성적 존재로 이해할 수 있겠군. 특히 뭔 희생을 했는데 우리 생활을 조금 빨아먹었으면 기생충 같은 시. 어디서? 다음은 없네요. 없어요. 여러분 일단 오늘 6개 작품 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그쵸? 근데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초반에 시적 상황 잘 잡고 그리고 그 작품이 뭘 전달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그 선택 지문이 해석의 허용 범위에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를 한번 따져보는 거.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요. 약간 지니. 아 뭐야?